지금 시각은 6시 15분입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꽃을 사랑하는 영국 사람들은 특별한 날 가슴에 꽃을 꽂는다고 하죠. 그중에 빨간 양귀비의 물결이 이어지는 날, 바로 Remembrance Day인데요. 두 번의 세계대전에서 전사한 영국 군인들을 기리는 우리의 현충일, 그러니까 오늘과 같은 날이라고 합니다. 1차 세계대전 당시 격전지를 찾은 존 맥크레이 대령이 전쟁터에 피어난 양귀비꽃을 보고 죽어간 전우들의 마음을 담은 시 한 편을 지었고요. 그 이후로 빨간 양귀비꽃은 전몰 용사의 상징이 됐습니다. 당나라 최고 미인인 양귀비의 이름을 딴 양귀비꽃, 위안과 위로라는 의미가 담겨 있어서 더욱 아름답게 빛나는 것 같습니다. 연휴 마지막 날이네요. 오늘 현충일입니다. 이 땅을 지켜온 호국 영령들께 감사와 추모의 마음을 되새기면서 마음속에 빨간 양귀비꽃 한 송이를 담아두고 싶습니다. 6월 6일 월요일, 오늘 아침 1라디오 출발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아나운서 강승화입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오늘도 생방송으로 함께하겠습니다. 방송에 참여하실 분들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 이용하셔도 되고요. 유튜브에 KBS 라디오 공식 채널 검색하고 들어오시면 채팅창에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콩 어플리케이션에서도 1라디오를 보이는 라디오로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자, 어김없이 첫 코너 만나보겠습니다. 우리 농수산물의 우수성을 제대로 살펴보는 시간이죠.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줄여서 오세농. 맛있고 영양 많은 우리 농수산물, 제철에 먹어야 제맛 느낄 수 있죠. 우수한 지역 특산물들을 만나보고 역사 속 이야기까지 우리 농수산물의 모든 것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세농에 얽힌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는 것 알고 계시죠? 매주 토요일에 보내주신 분들 가운데 추첨을 통해서 농촌진흥청에서 제공하는 웰빙 혼합 잡곡 세트, 모바일 커피 쿠폰 등 다양한 선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우리 농수산물도 더 많이 애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의 오세농 지금 바로 나갑니다. 우리 땅, 우리 바다에서 자란 맛있고 건강한 우리 농수산물을 살펴보는 오늘 아침 세상의 모든 농수산물 오세농. 안녕하세요. 성우 한희정입니다. 오세농. 오늘의 주인공은 보리밭 사이길로, 바로 가곡 보리밭에 가득한 곡물 보리입니다. 박화목 작사, 윤용아 작곡의 보리밭. 오늘은 안산시립합창단의 목소리로 감상하셨습니다. 노래를 듣고 있으면 평온한 보리밭 풍경과 함께 어린 시절의 아련한 추억이 함께 떠오르실 것 같은데요. 우리 민족의 역사 속에서도 보리에 얽힌 애환과 추억은 많고도 많습니다. 우리에게는 쌀 다음 가는 주식 곡물로 보리밥, 보리죽, 보리수제비, 보리감주, 보리막걸리, 그리고 보리차, 보리고추장까지 만들었고요.
특히 1960년대 초반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춘궁기, 보릿고개 시기에는 정말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가을에 추수한 식량이 다 떨어지는 이른 봄철이면 쌀을 대신해 서민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던 효자곡식이었죠. 또 꽁보리밥에 대한 추억도 빠질 수가 없는데요. 더운 여름철 고추장에 쓱쓱 비벼 먹는 꽁보리밥의 맛, 정말 일품입니다. 오늘 점심 메뉴로 구수한 된장찌개에 꽁보리밥 어떠신가요? 가족과 함께, 친구와 함께 60년대로의 추억여행 떠나보시는 거 괜찮겠죠? 보리 맛있게 먹는 법, 보리밭에 대한 추억, 보리에 대한 모든 것. 단문 50원, 장문 100원이 드는 유료 문자 샵 9730으로 보내주세요. 사연 보내주신 분 중에 추첨을 통해 행운의 선물 드리겠습니다. 유익한 정보와 살아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한 주간 농가에서 알아둬야 할 주요 농작업 정보를 전달해 드리겠습니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새로운 농업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한약재로 많이 쓰이는 황기, 새싹으로 키우면 뇌 신경세포를 보호하는 효과가 있다라는 연구 결과를 특허 출원했다고 하는데 특히 파킨슨병 예방 그리고 치료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된다고요? 네, 황기는 일반적으로 말린 뿌리를 한약재와 식품으로 사용하는데요. 농촌진흥청에서는 작물들의 색싹이나 순에서 기능성 성분이 풍부하다는 점에 착안하여 황기의 색싹을 동결 건조해 색싹 추출물을 만들어 일명 파킨슨병 세포 모델에 이 추출물을 처리한 결과 네. 신경세포가 죽는 것을 막고 신경세포를 증식시키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보통 새싹은 싹이 틀 때 곰팡이, 박테리아 등의 외부의 적으로부터 자신을 방어하기 위해 씨앗 상태에서는 없었던 효소, 비타민, 각종 아미노산 등 신물질을 합성하는데요. 네. 싹 튼 지 3 내지 10일 정도일 때 유용물질의 생산량이 최대가 됩니다. 새싹은 재배 기간이 짧고 연중 생산이 가능해 다양한 영양과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 가치가 높습니다. 앞으로 황기 새싹 추출물을 기능성 식품 소재로 활용할 수 있도록 산업체 등과 협업해 추가 연구를 이어갈 계획입니다. 네. 오늘이 24절기 중 9째 절기 망종이라고 하는데 예로부터 이 벼 등 까락이 있는 곡식에 종자를 뿌리기에 적당한 시기다라고 하는데요. 이번 주 농업 기상 전망은 어떻습니까? 네, 말씀하신 대로 망종이면 논에서 다 익은 보리를 베어내고 벼를 심어야 할 시기이므로 농가에서는 가장 바쁜 시기입니다. 네. 최근 오랜 기간 비가 오지 않아 농가에서 맞아요. 걱정이 많으셨을 텐데요. 네. 어제부터 지역별로 차이가 좀 있긴 하지만 비가 전국적으로 비가 내려 가뭄 해결에 도움을 준 것 같습니다. 다행입니다. 예, 오늘도 전국이 대체로 흐리고 지역별로 비 예보가 있습니다. 내일부터는 전국이 대체로 맑겠으며 기온은 아침 12도에서 20도, 낮에는 20도에서 29도로 지난주보다 조금 낮겠습니다. 특히 동해안 지역은 8일 수요일까지 낮 기온이 20도 이하로 낮을 것으로 예보되고 있으니 농작물 및 건강관리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네, 비가 와서 참 다행입니다. 이번 주 중요 농사 정보 한번 알아볼까요? 먼저 벼농사는 어떤 관리를 해야 합니까? 경기, 강원, 충북 등 중부 지역의 모내기는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리고 그의 지역은 이모작 지역을 제외하면 6월 중순이면 완료될 것으로 보입니다. 모내기 이후에는 잡초 방제가 매우 중요한데요. 피, 물달개비 등의 논잡초는 모내기 전후 2차례로 나눠 방제를 실시하면 됩니다. 설해질 후 모내기 5일 전에 적용약 제로 1차 처리하고 네. 이항 12 내지 15일에 2차로 살포하면 됩니다. 그리고 잡초는 발화 또는 출현 후에 제초제 성분을 흡수하기 때문에 제초제를 뿌린 다음에는 물을 3 내지 5cm 깊이로 최소 5일 이상 유지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맞춤형 비료를 주지 않았을 경우에는 모내는 후 14일경에 새끼칠 거름을 줘야 하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밭작물은 어떤 관리를 해야 될까요? 요즘 맹류의 수확 작업이 한창일 텐데요. 네. 맹류에서 발생해서 문제가 되는
붉은 곰팡이병 발생 포장 관리 방법에 대해서 알려드리겠습니다. 네네. 붉은 곰팡이병이 전염된 비율이 다소 높은 필지는 수확 작업 시 콤바인 풍구의 풍속을 가능한 최대로 높여 감염된 알곡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네. 그리고 정선 시 건조 및 조제 과정에서도 풍구의 풍속을 가능한 최대로 하여 감염률을 제거해줘야 합니다. 그리고 붉은 곰팡이병에 감염된 곡립은 수확 후 즉시 건조하여 수분 함량 13% 이하로 낮춰줘야 다른 곡립에 전염되지 않습니다. 네. 저장 시에는 통풍이 잘 되는 장소에 보관하여 곡실의 수분 흡수를 막아주고 감염된 포장에서 수확한 종자를 이듬해 종자로 사용하고자 할 때는 종자 소독을 철저히 하여 감염을 예방해야 합니다. 그늘에서 잘 자라는 인삼, 이 여름철 재배 시에는 어떤 관리 방법이 있을까요? 인삼은 재배되는 품종에 따라 고온에 대한 저항성이 조금씩 다르지만 대체로 고온에 약합니다. 약하군요. 예. 4년생 인삼의 청풍, 금풍, 금선, 선운, 재래종 등은 고온에 대한 저항성이 약하기 때문에 더욱더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고온기에는 이중직 차광망을 한 겹 더 피복하여 해가림 내 온도와 광도를 낮춰 내부의 온도를 낮춰줘야 합니다. 그리고 뿌리가 신장하는 6월 중순까지는 토양이 건조할 경우에는 염료장애에 의한 잎의 황화 현상, 조기 낙엽, 종자의 결실 불량이 우려되므로 적절한 관수 관리도 필요합니다. 관수 시에는 일시에 다량의 물을 주면 흙의 공국이 파괴되므로 소량을 서서히 관수해 줘야 합니다. 이 시기에 과수 농가에서 대비해야 할 일 뭐가 있을까요? 매년 5월에서 6월경에 우박 피해의 60%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우박이 내리면 과수의 잎, 가지, 열매가 찢어지거나 상태가 발생하여 큰 피해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사후 관리가 매우 중요합니다. 사전 방지 대책으로는 우박이 잦은 지역의 경우에는 직경 6 내지 9mm의 우박 방지막을 미리 설치하면 피해를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우박 피해 광원 관리 방법으로는 사과의 경우에는 살균제를 살포하여 상처 부위의 2차 감염 피해를 예방해주고 때는 피해 정도에 따라서 착과량을 조절해주고 수세 회복과 화학 형성을 위한 신초 발생을 유인해 주시면 됩니다. 포도의 경우 피해 송이는 잿빛 곰팡이병 등의 발생 원인이 되므로 신속히 제거해 주셔야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축산 농가에서 가축 건강 관리를 위해서 실천하셔야 될 일들 뭐가 있을까요? 돼지는 땀샘이 발달하지 않고 지방층이 두꺼워 몸에 열을 방출하는 능력이 낮습니다. 그리고 닭은 몸 전체가 깃털로 쌓여 있고 역시 땀샘 발달이 적어 고온에 취약한 가축들입니다. 그래서 돼지는 고온 스트레스를 받으면 사료 섭취량이 감소하고 소화 흡수 능력도 떨어지기 때문에 사료 영양 수준을 조절해서 급여해주고 항상 신선한 사료와 물이 급여될 수 있도록 잘 관리해 주셔야 합니다. 닭은 체내 대사작용이 빨라 섭취한 사료의 약 70%가 열로 발산되어 계산의 온도가 높아질 수 있으므로 사육 밀도를 평소보다 10 내지 20% 정도 줄여야 하고요. 계산 내부의 열과 습기 조절을 위한 적절한 환기장치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여름철 갑작스러운 정전에 대비하여 비상발전기를 확보해 주는 것도 필요하겠습니다. 네, 농촌진흥청 대변인실 정병진 농촌지도관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로 이어가겠습니다. 대표적인 여름꽃 하면 나리 빼놓을 수 없는데요. 그중에서도 오늘은 우아한 자태가 일품인 화이트 마블 품종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획과 서경혜 연구사 연결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그 나리 하면 어디서 많이 들어는 봤는데 갑자기 어떤 꽃인지 떠오르지 않는 분들도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나리는 백합의 우리나라 말 맞죠? 예, 맞습니다. 백합은 한자어로 백자는 흰 백이 아닌 일백백으로
백합의 알뿌리가 겹으로 둘러싸인 비늘줄기라서 붙여진 이름으로 백합의 수 우리나라 말은 나리입니다. 네. 예, 나리는 8월에서 9월 꽃을 볼 수 있는 대표적인 여름꽃으로 중세에는 흰 백합은 대단이나 성모 마리아상을 장식하기도 하였습니다. 나리는 절합뿐만 아니라 꽃이 크고 화려하기 때문에 가정 내 정원이나 경관으로도 이용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그 TV쇼 진품명품 진행하고 있는데 민화에서 가끔 나리가 나오거든요. 뜻은 네. 뭐 소원 성취, 만복 이런 의미가 있었던 걸로 또 제가 기억을 하고 있습니다. 나리를 가정에서도 이용할 수 있다고 하셨는데요. 이거 어떻게 심습니까? 예, 나리는 일조량이 많고 통풍이 좋은 곳에서 잘 자라지만 습도가 높으면 잘 자라지 못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알뿌리는 상온에 오래 두시면 싹이 나서 싹이 부러지기 때문에 바로 심어주시면 좋습니다. 네. 예, 이는 싹이 하나의 알뿌리에서 한 개만 나오기 때문에 부러지는 경우에는 꽃을 보실 수 없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습도가 높으면 잘 자라지 못하기 때문에 물방아짐이 좋은 토양에 심으셔야 합니다. 네. 예, 그 후 물을 흠뻑 주시면 되는데 물을 너무 많이 주시면 알뿌리가 썩을 수도 있으니 토양이 촉촉하게 유지될 수 있을 정도로만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더 궁금하신 부분은 저희 농촌진흥청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나리에 대한 정보가 다양하게 제공되고 있습니다. 백합, 그러니까 이제 우리말로 나리인데 굉장히 다양한 품종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오늘은 그중에서도 아주 우아한 나리 품종 소개해 주신다고요? 예, 저희 농촌진흥청에서는 현재까지 90여 개의 다양한 나리 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그중에서 1919년 개발된 밝은 흰색의 화이트 마블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네. 예, 화이트 마블은 백색의 우아한 모습을 가지고 있어 지어진 이름인데요. 나리는 굵은 작물로 번식이 어려운데 이 큰 꽃 화이트 마블은 새끼 뿌리의 형성력이 아주 높습니다. 그 연구사님 하나만 여쭤보고 갈게요. 1919년에 개발된 게 맞나요? 2019년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너무 예전이어서 2019년으로 정정하겠습니다. 가장 좀 최근에 개발된 품종인 것 같은데 그러면은 화이트 마블, 그러니까 나리 품종의 화이트 마블 시중에서도 볼 수 있는지 구입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요? 이게 아쉽게도 올해 2002년부터 농가에서 재배된 화이트 마블을 시중에서 소량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예, 많은 꽃을 보이기 어려운 이유는 씨앗에서 바로 꽃을 볼 수 없고 알뿌리를 구성하는 인편을 증식하여 꽃이 피는 알뿌리가 되기까지는 3년이 걸리고요. 네. 네, 그 후부터 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아이고 오래 걸리네요. 예, 또한 알뿌리가 새끼 뿌리를 내리는데도 구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꽃을 보이기 위해서는 오랜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실 나리가 좀 이렇게 풍성해야 좀 사는 맛도 있는데 소비자분들께서는 좀 많이 볼 수 없어서 아쉬워하실 것 같아요. 예. 네, 그러면 화이트 마블 외에 우리 품종의 나리 가운데 추천해 주실 만한 건 어떤 것들이 또 있을까요? 예, 저희 기관에서는 국산 나리 가운데 경관용으로 잘 어울리는 품종을 선발하였습니다. 네. 예, 노란색의 다이아나, 초록빛을 띠는 연한 녹색의 그린스타, 그리고 밝은 오렌지색의 오렌지 크라운입니다. 네. 이 품종들은 초세와 환경 적응력이 우수하여 경관용으로 이용 가치가 높을 것으로 예상합니다. 그 나리의 우리 품종들이 어떻게 개발이 되고 있는지도 궁금한데 간단하게 설명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예, 저희 기관에서는 1990년 나리 육종을 시작한 이래로 다양한 품종을 개발하였습니다. 특히 2011년에는 국내 최초로 종간 잡종 품종을 개발하였으며 2012년에는 나리 종구 국산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화색, 화형, 생육 등의 다양한 부분을 고려하여 품종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품종이 되기 전에는 품평이나 현장 평가회 같은 행사를 통해 농가, 연구자, 소비자들의 선호도를 평가받고 최종적으로 가장 우수한 계통을 품종으로 선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네, 굉장히 어렵게 개발된 국산 나리인 것 같은데 요거 재배를 원하시거나 궁금하신 분들은 어디서 알아볼 수 있습니까? 국내에서 개발된 나리는 현재 기술 이전을 통해 재배하실 수가 있습니다. 네. 기술 이전을 원하시거나 나리 재배에 대해서는 농촌진흥청 화훼과에 문의하시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쉽고 재미있는 우리 품종 이야기 국립원예특작과학원 화훼과 서경의 연구사와 우아한 나리 품종 화이트 마블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아침을 여는 기분 좋은 습관. KBS 오늘 아침 일라디오. 네, 날씨 좀 알려드려야 될 것 같네요. 2022년 6월 6일 6시 강원 북부 산지 지역에 호우경보가 발효가 됐다고 합니다. TV, 라디오, 스마트폰 등을 통해서 내가 있는 지역 기상 상황을 계속 알아보시고요. 주변에 계신 분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차량은 속도를 줄여서 운행하셔야 됩니다. 물에 잠긴 도로, 지하차도, 교량 등으로 통행하지 않도록 주변에 있는 분들께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농촌 지역에서는 농작물 및 시설물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배수로 정비하셔야 될 것 같고요. 비닐하우스 결박, 과수, 지주시설 고정 등 미리 대비하시고 농사와 관련된 작업 등 야외 활동은 자제하시길 바랍니다. 큰 피해 없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자, 농수산물 유통의 새로운 트렌드를 살펴보는 시간이죠. 마케팅 브리핑 시간입니다. 오늘도 빅데이터 전문 업체 마이테이스티의 민지영 대표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그 유통업계에서 뭐 당일 배송, 새벽 배송, 저도 굉장히 즐겨 쓰고 있는데, 근데 이제는 퀵 서비스와 같이 빠른 배송이 트렌드가 되고 있다. 이거 사실입니까? 네, 뭐 우리나라는 이미 전 세계 어디보다도 빠른 네. 배송이 특징이고요. 아, 정말 빨라요. 네, 저도 2, 3일 내에 택배가 도착하지 않으면 이상하게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괜히 뭐 잘못됐나 싶기도 하고. 네. 그렇죠? 네. 또 특히 신선식품의 배송 속도는 점점 빨라지면서 뭐 네. 당일 배송, 맞아요. 새벽 배송까지 이제 뭐 출시가 됐는데 네. 이제는 더 빠른 즉시 배송에 유통업계에서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즉시 배송. 네, 상품 주문을 한 후에 15분에서 1시간 이내에 배송이 완료되는 이야. 바로 퀵커머스인데요. 네. 네, 배달 플랫폼의 온라인 장보기, 땡땡마트 이런 것들이 바로 퀵커머스 서비스입니다. 그거군요. 네, 이제 클릭 몇 번으로 문 앞까지 배달되는 이 퀵커머스 시장은 네, 코로나 이전에 2020년 3,500억 원 규모였는데 네. 네, 5년 후인 2025년에는 5조 원 시장으로 성장이 예측이 되고 와. 있는 네, 최신 유통 트렌드고요. 네. 네, 역시 유통업계에서 왜 발빠르게 이렇게 관심을 보이고 있는지 네, 퀵커머스의 장단점은 없는지 오늘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아, 좋습니다. 퀵커머스. 저는 한 번도 써보진 않았거든요. 네. 어떤 분야에 활용이 될까요? 네, 일단은 뭐 빠른 배송하면은 음식이나 그렇죠. 신선식품이 먼저 떠오르실 텐데요. 그건 해봤어요. 네, 이제 식품뿐만 아니라 요즘에는 화장품 그리고 책, 약까지 다양한 제품들을 몇 시간 안에 받아볼 수가 있습니다. 네. 네, 뷰티용품을 판매하는 드럭스토어의 경우에는 네. 이제 서울과 경기 일부 지역을 거점으로 하는 도시명 물류센터라는 것을 오픈해서 네. 네, 빠른 배송 서비스를 시작을 했고요. 또 배달 어플리케이션과 제휴를 해서 네. 즉시 배송까지 하고 있다고 이야, 합니다. 그래요. 네, 중국 같은 경우에는 한 전자제품 브랜드도 퀵커머스 시장에 뛰어들면서 네. 네, 주문 후 1시간 내에 휴대폰을 받아볼 수 있다고 하고요. 와. 네, 이제는 뭐 제품을 매장에 가서 실제로 살펴보고 기다렸다가 사는 거는 옛날 얘기가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아직 초기 시장이긴 하지만 더욱 다양한 제품들로 퀵커머스 서비스가 확장될 것 같고요. 저같이 성격 급한 사람에게 너무나 맞는 그런 분야인 것 같은데, 기업들이 이제 퀵커머스 시장에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라는 말씀이신데, 사실 글쎄요, 생각해보면 새벽 배송도 충분히 빠른데 네네. 왜 퀵커머스까지 관심을 가지는지 궁금하네요. 네, 사실 뭐 기존 배송 속도도 굉장히 빠르다 예. 이런 생각도 있지만 내가 이렇게 1시간 내에 당장 물건이 필요한 경우가 얼마나 될까? 네, 이런 네, 의문도 생기더라고요. 그러니까요. 네, 근데 이제 유통업계에서 퀵커머스에 관심을 보이게 된 이유 중 하나가 네. 좀 아이러니하게 동네 상권에 진입했던 그 기업형 슈퍼마켓들 이런 오프라인 매장들의 부진 때문입니다. 아, 부지네요. 네, 오. 한때는 뭐 유통 대기업에서 너도 나도 이제 동네 슈퍼보다 조금 큰 슈퍼마켓들을 오픈을 했거든요. 맞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골목 상권을 위협한다 이런 비판도 받았지만 사실 뭐 동네 곳곳에 이렇게 마트를 대체하는 슈퍼마켓으로 자리를 잡았는데요. 네. 최근 몇 년간 뭐 1인 가구가 늘고 또 소용량 소포장 제품을 선호하면서 네. 1인 가구는 오히려 편의점을 선호하게 되기도 했고요. 네. 네, 뭐 가족이 좀 많은 경우에 많은 양을 구매할 때는 마트 가고. 네, 맞아요. 대형 마트 가고. 창고형 마트. 네, 이런 데를 방문하면서 오히려 이런 기업형 슈퍼마켓의 경쟁력이 떨어졌습니다. 예. 네, 그래서 이들의 활용도를 고민을 하다가 퀵커머스라는 새로운 서비스를 생각하면서 배송 거점으로 생각을 하게 된 거죠. 그렇군요. 네, 이렇게 실적이 떨어지는 오프라인 매장을 새로운 그 퀵커머스라는 온라인 서비스를 돕는
인프라로 활용을 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동네 상권을 장악하러 왔는데 생각보다 일이 잘 안 풀려서 네. 새로운 활로를 뚫는다. 야, 이런 또 사연이 있었군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새로운 배송 시스템인 거잖아요. 일종의 굉장히 맞아요. 빨리 배달하는 게. 근데 그런 시스템을 또 만들려면 만만치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네, 이제 물류센터 같은 뭐 인프라 구축에 드는 비용, 네. 또 센터 운영이라든지 뭐 배송 인력에 드는 비용까지 사실 기업 운영할 때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임대료와 인건비잖아요. 그렇죠. 사실 물류센터 이런 데에서 배송에 드는 비용은 굉장히 큰 부담이 되고 기업들의 적자 요인이 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맞습니다. 네, 특히 이렇게 도심에서 가까운 거리에서 빠르게 배송해야 되는 특성상 도심 안에 물류센터가 위치해야 되는데 땅값이 더 아유, 비싸죠. 적자죠, 적자. 네. 그래서 이렇게 비용이 더 크게 들기 때문에 이렇게 기존에 있던 외곽 지역의 물류센터처럼 창고 역할만 해서는 안 되고요. 안 되죠. 팔기도 하고 그래야 되죠. 네. 현장에서. 네. 그래서 오히려 뭐 주유소나 편의점, 마트와 같이 이렇게 오프라인 유통망을 활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겸사겸사 하는 거군요. 네, 맞아요. 그리고 직접 찾아오는 고객을 받지 않고 네. 퀵커머스를 위해서 매대 물건만 진열해둔 다크스토어라는 오. 것도 증가하고 있는 추세라고도 합니다. 네. 또 근거리 배송 플랫폼을 인수한 모빌리티 대기업도 있는데요. 직접 배달원을 고용하는 것보다 이미 서비스 중인 배송 플랫폼을 사는 것, 그 서비스에서 활동하는 계약직 배달원들을 활용하고 서비스를 확대하는 게 오히려 비용 효율적이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아요. 그렇군요. 그래서 이렇게 다양한 방법으로 퀵커머스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서 기업들이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비자 입장에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이제 뭐 우리가 뭐 음식이나 이런 거는 네네. 내가 만들 수가 없는 음식들도 있기 때문에 당연히 뭐 배송료를 지불하고 시킵니다. 근데 네네. 이런 것들 이제 퀵커머스에서 뭐 받을 수 있는 뭐 생활용품 네. 이런 것들 몇 걸음 걸어 나가면 1, 2천 원 맞아요. 아낄 수 있는데 네네. 소비자들의 반응이 과연 어떨지 아무리 빨리 온다지만 네. 어떻습니까?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굳이 내가 1시간 내에 그러니까. 받을 만큼 급한 일이 있는가. 어. 이것 때문에 오히려 배달 수수료가 높아져서 제품 가격이 또 올라가는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네, 이런 우려들이 많습니다. 네. 그리고 또 오히려 제품의 품질을 걱정하는 얘기도 많더라고요. 내가 골라야 되는데. 네, 맞아요. 한 플랫폼에서 일괄적으로 품질 관리를 하고 보관해서 배송하는 게 아니잖아요. 네. 네, 집 근처 마트나 슈퍼마켓을 거점으로 하기 때문에 마트의 재고 상황이나 또 장보기를 대신해주는 직원에 따라서 그렇지. 네, 품질이 크게 달라질 것을 또 이게 걱정하시더라고요. 만족할 수 없을 수도 있겠네요. 네, 맞아요. 이렇게 좀 부정적인 반응도 있긴 하지만 네. 또 퇴근하고 꼼짝하기 싫을 때 귀찮음을 돈으로 산다. 이런 얘기도 있고요. 뭐 요리를 시작했는데 몇 가지 재료가 빠졌을 때, 또 네. 아기 때문에 장 보러 나가기 어려울 때 네네. 이렇게 퀵커머스 서비스를 이용하는 사례를 좀 공유하면서 네. 또 소소한 불편함을 해소했던 기쁨들을 얘기하기도 하더라고요. 흔히 말하는 이제 귀차니즘이 극에 달한 분들도 이용하고 네. 혹은 뭐 정말 부득이하게 밖에 나갈 수 없는 분들에게도 네네. 도움이 되겠군요. 해외에서 혹시 이거 퀵커머스 운영하고 있습니까? 네, 최근 2년 만에 유니콘 기업이 된 퀵커머스 기업이 있는데요. 그래요? 네, 한 미국 회사가 그 대신 장 봐주는 서비스로 유니콘 대열에 올라섰습니다. 네. 고객이 식료품이나 생활용품을 앱으로 주문을 하면 쇼퍼들이 대신 장을 봐서 이들이 직접 배송까지 해주는 배송까지.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요. 네. 팬데믹으로 인해서 매출하기 또 불안해진 소비자들이 이 플랫폼을 이용하면서 네, 미국에 있는 식료품 배송 시장의 46%까지 우와. 점유를 했다고 합니다. 네. 네, 이들은 뭐 직접 매장이나 창고를 보유하지 않으면서도 로컬 그 매장들하고 제휴하면서 다양한 제품들을 빠르게 배송할 수 있게 돼서 네. 비용 절감 효과까지 있었다고 하는데요. 사실 이와 다르게 직접 물건을 소싱하고 물류 창고를 지어서 서비스하는 회사들은 좀 적자로 파산하는 경우가 그러겠네.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합니다. 그럼에도 이렇게 퀵처럼 빠른 배송의 편리함을 느끼는 소비자가 증가를 해서 당연히 이 서비스를 이용하게 되면 흑자로 전환할 기회가 있다는 판단 때문에 네. 아직까지 포기하지 않고 있다라고 하네요. 제가 그 장 보는 거 되게 좋아하거든요. 네. 그냥 할 일 없으면 가거든요. 저 같은 사람 그 알바로 한번 해보는 것도 회사에서 안 되려고 하는. 그러면 투잡이 안 될 수 있는. 겸직이 이게 겸직만 되면 제가 마트 가서 장 대신 받을 텐데. 자, 그러면은 농산물도 네네. 퀵커머스를 통해서 받으면 참 좋을 것 같은데 지자체에서 이러한 시도를 좀 해보고 있습니까? 네, 사실 지금 말씀드렸던 기존 당일 배송이나 새벽 배송 영역이 좀 수도권이나 충청 지역에 맞아요, 한정돼 맞아요. 있는 네. 경우가 있어요. 네.
그래서 이사를 오거나 또 한 달 살기를 하는 소비자들이 지역 커뮤니티에 이 새벽 배송 여부를 묻는 글들이 굉장히 심심치 않게 올라오더라고요. 네. 이렇게 또 편의 서비스 격차가 생기면서 좀 기피하는 지방 소도시의 경우에 젊은 층이 더욱더 기피하는 현상이 심해지고 불편하다고 생각하고 안 오는 경우가 네,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전라북도에서는 자체적으로 전북산 농산물을 대상으로 또 반일 배송 서비스 지원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네. 이렇게 지자체에서 운영하는 온라인 장터에 입점을 하면 수도권에 비해서 물류 투자가 어려운 소도시, 전북에서도 해당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고요. 그래서 이런 서비스에 굉장히 소비자들이 좋은 반응을 보이고 있다고 합니다. 요거 농산물과 관련한 그런 것 이런 퀵 서비스들 전망은 어떨까요, 그러면? 네. 역시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 써보면 다시 돌아갈 수 없죠. 그 편리함에서. 네. 그래서 아직까지 좀 시작 단계고 초기 투자 비용이 많기는 하지만 소비자들이 퀵커머스에 좀 익숙해지게 되면은 이 편리함에서 벗어나기 어려워질 것이다.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고요. 네. 또 품질 좋은 산지 직송 농산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채소 과일 생산업체들을 인수를 한 유통사도 있을 정도로 이렇게 퀵커머스에 진심인 기업들도 있고 네. 또 품질 좋은 제품은 또 비싸더라도 구매하는 소비자들의 니즈가 맞물려서 이 시장이 더욱더 성장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퀵커머스 시장 한번 주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테이스티의 민지영 대표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 1라디오 강승화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듣고 계십니다. 오늘 아침 뉴스 브리핑. 뉴스 브리핑 오늘도 정상근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북한이 어제 미사일을 8발이나 쐈군요. 네, 북한은 어제 오전 9시 8분부터 35분간 무려 8발의 탄도미사일을 발사했습니다. 발사 지점도 평양과 개천, 동창리, 함흥 등 4곳에 이르고요. 모두 동해상으로 발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비행거리는 110에서 670km, 고도는 약 25에서 90km, 속도는 마 3에서 6으로 탐지가 됐고요. 네. 이 전술에 탑재가 가능한 북한판 이스칸데르와 북한판 에이테크스가 포함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북한이 이렇게 많은 탄도미사일을 한꺼번에 발사한 건 처음인데요. 그동안 남한 등 여러 목표물을 동시에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과시하려는 의도로 해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한편 한미양국이 4년 7개월 만에 처음으로 핵추진 항공모함까지 동원해서 한미연합훈련을 했는데요. 북한의 이례적인 미사일 발사는 이에 대한 대응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그 점을 놓고 보더라도 이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올해 들어서만 18번째나 되고 또 윤석열 정부 출범 이후에 3번째가 되는 상황입니다. 특히 북한은 7차 핵실험 준비를 대부분 마치고 김정은 국무위원장의 시기 결정만 남겨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방위태세 강화를 주문했군요. 네,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 직후 이 대통령실은 김성한 국가안보실장의 주재로 국가안전보장회의 NSC 상임위원회를 소집했습니다. 이날 80여 분간 진행된 회의에서 이 참가자들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며 강력히 규탄했고요. 또한 새 정부 안보태세에 대한 시험이자 도전으로 판단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도 예정된 일정을 취소하고 회의 도중 논의에 참여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은 북한이 올해만 약 9일에 한 번꼴로 도발을 감행했다라고 지적하면서 한미 미사일 방어 훈련을 포함한 확장 억제력과 연합 방위태세 강화를 지시했습니다. 네. 회의 후 윤석열 대통령은 SNS에 북한이 핵과 미사일 위협으로 얻는 것은 없음을 깨닫고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오라라고 촉구했습니다. 그리고 한미일 북핵 수석대표도 긴급 3자 협의를 갖고 3국이 긴밀한 소통과 공조를 유지하기로 했습니다. 박순애 교육부 장관 후보자의 음주운전 전력 논란이 커지고 있다고요? 네, 박순애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후보자는 지난 2001년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된 바 있습니다. 당시 박순애 후보자 측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잘못된 일이다라고 사과했습니다만 선고유예를 받았을 정도로 지나친 수준은 아니었다 이런 취지의 해명을 했는데요. 네. 그런데 언론에서 이 박순애 후보자의 음주운전 혐의에 대한 이 당시 판결문을 확보한 결과
이 당시 박순애 후보자는 혈중 알코올 농도가 0.251에 만취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네. 현행 면허 정지 기준 0.03을 놓고 보면 무려 8배가 넘는 수치이고요. 이 정도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말을 알아듣지 못하고 신체적 마비로 의식이 점점 흐려지는 단계라고 합니다. 네. 이 거짓 해명도 논란이지만 더 큰 의혹은 이 당시 매우 심각한 만취 상태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박순애 후보자가 결과적으로 처벌을 받지 않았다라는 데 있습니다. 이 당시 박순애 후보자는 250만 원의 약식 벌금형을 받았는데요. 이에 불복해 정식 재판을 청구했었습니다. 그런데 당시 서울중앙지법이 일정 기간 동안 사고가 없을 경우 형의 선고를 면하게 하는 선고유예 판결을 내렸던 겁니다. 아, 네. 이 선고유예를 받으려면 그 응급 환자를 호송하는 등의 정상 참작 사유가 있어야 하는데요. 이 혈중 알코올 농도 0.251 상태에서는 운전이 아예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선고유예 가능성도 거의 없다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박순애 후보자가 이 전관 출신 등 이른바 힘 있는 변호사를 써서 봐주기 판결을 받은 게 아니냐 이런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박순애 후보자 측은 깊이 반성하고 있다라면서 인사청문회에서 사정을 자세히 밝히겠다라고 전했습니다. 그리고 정말 좀 반가운 소식인데 정말 기다리던 비가 왔습니다.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비가 내렸는데 근데 양이 좀 많이 부족한가 봐요? 네, 어제 제주도와 남부지방을 중심으로 곳곳에 참 반가운 비가 내렸습니다. 네. 이 비가 오늘까지 이어질 예정인데요. 비가 내리면서 아직 모내기를 마치지 못한 농가들이 모내기를 한 곳도 있었습니다만 그래도 비의 양이 적어서 아직 가뭄에 대한 우려는 남아 있습니다. 그렇군요. 이 제주도 산지에는 어제 오전에만 100mm 이상의 비가 쏟아졌지만 이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40mm 미만으로 적었고요. 오늘까지 강원 영서와 경북 북부에 20에서 60mm, 그리고 경기 북동부와 영남, 제주도에 10에서 40mm, 서울을 포함한 중부 내륙과 호남에 5에서 20mm 정도의 비만 내릴 것으로 보입니다. 최근 6개월간 강수량의 평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이 장기간 가뭄이 이어지고 있는데요. 네. 게다가 이번 비 이후 앞으로 또 열흘간은 비 소식이 없는 상황입니다. 다만 이 동풍의 영향을 받는 강원 영동은 오늘을 넘어 내일까지 최대 120mm 이상의 많은 비가 내릴 전망인데요. 이 지역 같은 경우에는 안전사고에 주의해 줄 것을 당국은 요구했습니다. 네. 사회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역 대위가 차량을 훔쳐 달아나다가 붙잡혔다고요? 네, 어제 새벽 서울 강남 한복판에서 20대 남성이 승용차를 훔쳐 달아났다 붙잡힌 일이 있었습니다. 예. 인근에 주차를 했다가 돌아와 보니 차가 없어졌다라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이 2시간 반 만에 현장에서 400m 정도 떨어진 곳에서 이 20대 남성을 붙잡았는데요. 네. 이 CCTV 영상 등으로 도난 차량이 인근에 주차된 사실을 확인하고 1시간 넘게 잠복한 뒤 차량으로 다가오던 남성을 검거한 건데 이 당시 승용차 안에는 500만 원 상당의 명품 시계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런데 경찰 조사 결과 이 남성은 현역 대위로 드러났는데요. 네. 이 남성은 주차된 차 문이 열려있는 걸 확인하고 주변 감시가 소홀한 틈을 타서 차량을 훔쳐 달아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고 이해람 중위 사건 수사를 위한 특별 검사팀이 공식 출범을 했다고요? 네, 공군 내부에서 성추행 피해 그리고 2차 피해를 받고 결국 안타깝게 세상을 떠난 고 이해람 중사 사망 사건을 수사하는 특별검사팀이 어제 공식 출범했습니다. 이에 따라 어제 안미영 특검과 유병두, 이태승, 손영은 특검보 등이 이 서울 미근동 사무실로 출근해서 비공개 회의를 열고 앞으로의 수사 계획을 논의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네. 이 특검팀은 앞서 준비기간 20일 동안 국방부와 국가인권위원회에서 넘겨받은 수사자료 5만여 쪽을 검토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특검팀은 그 파견검사 10명이 합류하면 관련자 소환 조사 등 본격 수사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네. 우선 이번 사건의 부실한 초동 수사 책임이 누구에게 있는지 규명하는 데 주력할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 국방부는 지난해 10월 이 관련자 25명을 형사 입건한 뒤 15명을 기소했지만 이 초동 수사를 맡았던 20비행단 군사경찰과 군검찰을 지휘했던 지휘부는 이 증거가 불충분하다며 모두 불기소 처분에 논란이 된 바 있습니다. 네. 또 당시 2차 가해 의혹이 제기된 군 관계자들도 재판에 넘기지 않았었는데요. 이 부분도 특검 수사의 주요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편 특검은 오는 8월 13일까지 70일 안에 수사를 마무리해야 하는데요. 대통령이 제가할 경우 30일을 더 수사할 수가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 어떻습니까? 네, 지난 토요일 확진자 수는 12,048명, 어제는 9,835명이었습니다. 오늘은 주말 검사 건수 감소 영향으로 5,000명대 확진자가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 중에 위중증 환자는 전날보다 5명 줄어든 136명으로 9일 연속 100명대를 유지하고 있고요. 네. 사망자는 20명으로 토요일에 9명으로 내려갔다가 다시 두 자릿수로 늘었습니다. 이 누적 치명률은 0.13%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청취자분들께서 또 기뻐하실 만한 소식 하나 전달해 볼까요? 세계 3대 음악 콩쿠르에서 우리나라 첼로 연주자가 이거 굉장히 어려운 건데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24살의 첼리스트 최하영 씨가 벨기에에서 열린 퀸 엘리자베스 콩쿠르에서 1위의 영예를 알았습니다. 네. 이 콩쿠르는 세계 3대 클래식 음악 경연대회로 꼽히는데요. 네. 이 최하영 씨는 심장이 멎는 것 같았다라며 너무 기쁘다라고 소감을 밝혔고요. 그랬겠네요. 네, 이 콩쿠르에서 첼로 부분에서 처음으로 우승한 한국인이 됐습니다. 최하영 씨는 8살 때 금호 영재 콘서트로 데뷔했고요. 이 한국영재교육원 등을 나왔고 이 브람스 국제 콩쿠르 등에서 우승한 바 있습니다. 네.